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모두가 불편하고 불안하고 힘든 일상을 보내고 있습니다. 검역이나 방역 작업을 하는 분들도 참 힘드실 텐데요. 서로 조심하면서 협력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모두가 같은 마음이잖아요. 어려움을 잘 이길 수 있도록 응원하는 마음 필요하지 않을까 싶네요. 한양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봉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한에서 온 교민들이 임시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일상이 얼마나 지루하고 불안하시겠어요. 감염 여부를 위해서 하루에 2번씩 체온을 재는 일이 계속 이어지는 거죠? 네, 외부 출입과 면회가 금지된 상태로 1인실에서 최소 2주간 격리되어서 생활하게 되는데요. 네.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해서 하루 2회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네. 모든 일을 1인실에서 혼자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함께하는 의료진들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국립중앙의료원 의료진과 국방부 군의관, 간호장교 등이 교민들과 함께 생활하며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과정에서 체온 상승이나 호흡기 증상 발생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국가지정 입원 치료 병상에 있는 의료기관으로 환자를 이송하게 됩니다. 네. 심리 상담사도 배치되어 교민들의 정신건강 또 챙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자가격리가 필수적이지 않습니까? 스스로 어떤 방법으로 증상이라든지 몸의 변화를 좀 확인해야 하는 걸까요? 네, 임시 격리 시설에 거주하고 있는 우한 교민들이 감염 발생 여부를 체크하기 위해서 발열 체크와 문진표 작성을 하지 않습니까? 네. 자가격리를 하는 분들도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감염증 발생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침이나 호흡곤란 등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네. 만약 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즉시 1339로 연락하셔야 합니다. 네. 일단 기본적으로 발열 체크를 해야 되는 거고 열이 안 나도 기침이라든지 호흡기 질환이 있다면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잠복기와 무증상의 경우가 더 큰 문제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교수님?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경우가 그렇죠. 증상이 뚜렷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파가 가능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이 부분이 좀 사스와 메르스 코로나 바이러스와 좀 다른 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보다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될 수가 있고 네. 왜냐하면 조기에 인지하지를 못하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것이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 입국장으로 들어오는 우리 국민들의 경우에는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또 감염 위험과 확산을 막기 위한 거겠죠? 네, 맞습니다. 현재 중국 전역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행하고 있기 때문에 네. 중국에 방문한 사람은 감염원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고 볼 수가 그렇죠. 있겠죠. 네, 감염병 확산 예방을 위한 추가 문자 메시지를 드린다든지 네. 혹은 증상 발생 여부를 확인을 위한 전화를 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를 원활하게 취하기 위해서는 이분들의 연락처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소와 연락처를 정확하게 기록을 또 하셔야겠네요. 네. 근데 어느 정도의 거리에서 얼마나 조심을 해야 감염 위험에서 좀 벗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많습니다. 네, 이게 사실 신종 바이러스여서 정확한 전파 경로나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점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전에 우리가 유행했던 다른 코로나 바이러스들의 사례를 좀 봤을 때는 네. 비말로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아마 이 경로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생각되고 있고 이렇게 비말 전파라는 것은 공기 전파와 좀 달리 바이러스 입자가 상대적으로 커서 멀리 날아가지 못하고 주변에 툭툭 떨어진다고 이해하시면 좀 쉽습니다. 네. 때문에 환자가 세게 기침을 해도 네. 너무 멀리 못 가는 거죠. 약 2m 정도라고 2m 정도. 보고 있는데요. 예. 이 이상의 거리에서는 감염증 발생 위험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분들 역시 2주를 기준으로 해서 혹시 증상이 나타나면 1339나 120 다산 콜센터로 연락을 해야 하는 거죠? 네, 감염 위험에 노출된 분들 모두가 노출 시점부터 2주 이내로 증상이 나타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발열이나 아니면 호흡기 증상 이런 네. 것들이 나타나게 되시면 추가 조치를 위해서 보건당국에 연락을 취해야 합니다. 현재 국내에서는 중국 방문을 하신 분과 네. 혹은 확진자와 직접 접촉을 한 분들을 감염 위험 노출자로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좀 증상에 대해서 민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열이 나거나 기침을 하면서도 다중시설을 다닌다거나 사람들이 많은 곳을 가는 일은 좀 없어야 할 것 같은데
모든 분들의 절대적인 협조가 좀 있어야겠죠. 네, 아무래도 그 새로운 감염병이 때문에 환자를 분류하는 기준이 아직까지 좀 많이 혼란스럽고 많이 어렵습니다. 네. 게다가 유행이 커지고 장기화가 되고 있는 만큼 질병관리본부 등의 국가 당국이 100% 완벽하게 대응한 것도 분명히 한계가 있고요. 네. 때문에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국민 개개인이 예방 지침을 지키는 것이 중요한데요. 감염 위험에 노출된 분들은 아마 잘 아시다시피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 절대로 외출을 삼가시고 네. 1339로 우선 연락을 주셔야 합니다. 알려진 감염 위험에 그 노출이 없다고 할지라도 네. 가급적 사람이 모이는 그런 붐비는 장소는 좀 삼가셔야겠고 부득이하게 방문이 꼭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쓰고 외출하시는 것을 잊지 마셔야겠습니다.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건 확진자들의 동선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확진자들의 동선이 모두 공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확인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근데 내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생각이 들 때 아무 증상이 없어도 일단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방역 당국이 공개한 확진자 이동 경로를 좀 보시고요. 예. 본인이 같은 시간, 같은 시간도 중요하죠. 같은 공간에서 그리고 환자와 또 가까이 있었다. 아까 말씀드렸던 예. 2m 이내에 있었던 것이 많이 의심된다고 판단되면 예. 즉시 신고를 하고 당국의 안내를 받으시는 게 그 안전하시겠습니다. 다만 현재 아주 좀 많은 문의 전화로 콜센터 업무가 과부하가 좀 걸려 있다고 좀 마비가 들었어요. 될 정도죠. 네, 그래서 너무 또 그렇다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것을 분명 좀 자제를 해야겠습니다. 네. 감염 위험에 있어서 이미 확진자들의 경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함께 식사하는 공간에 있었음에도 감염이 된 사람이 있고 음성으로 나온 경우도 있거든요. 이게 어떤 차이일까요? 이렇게 그 감염증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바이러스 양이 많을수록 또한 그 노출 시간이 길수록 실제 감염증을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네. 같은 식당에서 식사를 하였다고 해도 환자와 같은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노출이 된 환자라면 그 환자에서 그 감염증이 일어날 확률이 좀 멀리 떨어진 자리에 식사한 사람에 비해서 확률이 훨씬 더 높겠죠. 네. 때문에 실제로 이러한 그 사례도 저희가 지금 이번 그 우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좀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잠복기를 지난 후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전파 가능성은 어느 정도일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명확하게 밝혀진 바는 없습니다. 네. 현재까지 알려진 자료에 의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잠복기 최소 2일에서 최대 14일 평균 2일에서 14일. 네, 평균 약 5.1로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근데 사실 또 그 얼마 전에 그 저희가 또 마지막 확진자를 좀 봤을 때는 또 이게 그 16일까지도 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인 그런 그 조사가 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럼 잠복기 감염과 무증상 감염은 같은 건가요? 감염증이 잠복기일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잠복기 감염과 무증상 감염은 결국에는 같은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로 증상이 나오지 않는 거죠. 네, 맞습니다. 면역력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같은 환경이라도 면역력이 좀 강하면 증상이 약하게 나타난다거나 감염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사실 감염증 예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후천 면역인데요. 네. 이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 몸이 감염증이나 아니면 백신을 통해서 해당 바이러스에 사전에 노출이 되어야지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예. 근데 이게 그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혀 새로운 바이러스지 않습니까? 그렇죠. 때문에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 과거에 노출된 경험이 없어요. 즉 모두가 이런 후천 면역력이 없어가지고 네. 이런 바이러스에 노출될 경우 실제 감염증이 이어질 확률이 꽤나 높다고 매우 높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심들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네네. 확진자들이 다녀간 다중시설 같은 경우는 평균 2일 정도 임시 휴업을 합니다. 근데 소독 작업으로 세균을 없애는데 이 2일 정도가 충분한 시간일까요? 네, 다행히도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주변 환경에서 그 오래 살아남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열과 소독약제 약하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열과 소독약제 약하군요. 네, 따라서 적절한 소독 절차에 따라서 소독한 경우라면 안심하셔도 무방합니다. 네.
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스나 메르스에 비해서는 치사율은 낮은데 감염 속도는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 게 아닐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메르스 치사율이 20%, 사스 치사율 10% 정도로 알려져 있고요. 네. 현재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환자 치사율은 현재까지 데이터를 좀 분석해 봤을 때는 2에서 3% 정도라고 2에서 알려져 3%. 있습니다. 물론 이게 또 유행이 좀 지나게 될수록 그 중환자나 아니면 노인 등의 취약한 연령에서 그 또 걸릴 수가 있어서 네. 사망률이 다소 증가하는 양상이 보일 수가 있는데요. 네. 아마도 그 조심스럽게 좀 예측하기로는 한 약 5% 내외 정도의 그 치사율을 나타내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좀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현재까지 알려진 것에 따르면 실제 전파력이 사스보다는 높지 않다고 합니다. 네. 감염자 1인당 평균 전염시킬 수 있는 인원수를 의미하는 R0 값을 보게 되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2.2 내외라고 하고요. 네. 하지만 그 사스의 경우는 3 내외였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일반적으로 침방으로 통한 감염으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게 또 대변으로도 감염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그 최근에 그 발표된 그 연구에 그 다른 그런 우려들인데요. 네. 그 대변에서 현재 그 바이러스가 확인이 되었다 이런 그 연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변에 나온 바이러스가 실제로 이제 전파를 시킬 수 있느냐 네. 이것까지는 아직까지 그 확실하게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럽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럼 감염이 확실시되면서 확진자가 되면 격리병동에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는 건가요? 이게 또 새로운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현재 확립된 백신이나 제가 없습니다. 백신이 없군요. 네네. 그래서 감염으로 나타난 발열이나 기침, 근육통, 가래 등의 증상을 그냥 줄여주는 그런 조치가 주된 치료이고요. 네. 일부 환자에선 다른 질환에 사용된 항바이러스제를 투여한 다음에 호전되었다는 보고가 있어서 이들 약제의 효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가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신도 없고 치료제도 없는데 격리 치료를 통해서 우리가 좀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뭘까요? 사실 그 병원에서 감염증에 대한 격리를 하는 목적은 타인에게 바이러스를 전파시켜 2차나 3차 감염자가 나오지 않게 예방하는 2차, 것이고요. 3차 감염자를 막기 위한 거군요. 네, 그리고 격리를 한다고 하여서 특별히 치료법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확진자들 사이에서도 증상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환자의 기저질환이라든지 몸 상태와 조금 연관이 있을까요? 주로 호흡기 증상을 일으키는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네. 만성 폐질환이나 천식이 있는 환자의 경우 보다 심각한 증상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만성 폐질환과 편식 같은 예. 네. 또한 개인별로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 반응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이 역시 증상 발현의 차이로 이뤄질 수가 있습니다. 예. 의심 환자의 조기 발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정부와 국민의 협조가 필요하겠죠? 네, 이미 너무나 많이 좀 들으신 부분일 것입니다. 중국을 방문하거나 확진자와 접촉한 지 14일 이내로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이 발생한 경우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문의하셔야 하고 네. 의료기관 방문이 필요한 경우는 반드시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 또한 의료진에게 반드시 사전에 해외여행력과 접촉력이 있었다는 것을 반드시 알려야 합니다. 네. 혹시 어르신들 확진자 중에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치료를 받았을 경우에는 다른 질환의 위험으로 이어진다거나 하는 걱정은 안 하셔도 되는 걸까요? 이게 그 환자 중 일부에선 잘 아시다시피 합병증으로 인한 장기 손상으로까지 이어지는 것이 보고가 되고 있고요. 합병증이요? 네네. 심할 경우에는 급성 호흡곤란 증후군, 급성 신장 손상 등이 일어날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이 중에서 일부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심각한 합병증이 또 동반된 경우에 일부에는 네. 그 설령 감염증 치료가 종료된 이후에도 이런 손상된 장기가 완전히 회복되지 않아서 네. 만성화될 위험도 물론 존재를 합니다. 계속 좀 관리를 하셔야겠네요. 네, 일부에선 그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일단 격리 치료를 받은 분들 중에 또다시 감염될 위험은 있는 건가요? 아니면 한번 감염된 사람은 또 걸리지 않을 수도 있는 건가요? 사실 그 많은 바이러스 질환이 한 번 걸리면 다시 걸리지 않은 경우가 많기는 한데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사실 새로운 결론을 내리기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바이러스가
그 몸에 들어오면 분명 그 항체를 그 생성을 그 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그 항체가 추가 감염 방지에 효과적인 수가 있고요. 네. 효과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번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중국에 유행한 지 이제 갓 한 달 정도밖에 되지 않은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그 결론을 완벽하게 내리지 못하고 향후 충분한 사례 분석을 거쳐진 후에 밝혀질 것입니다. 네, 좀 더 지켜봐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감염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해서일까요? 이 중국산 김치를 먹으면 안 된다. 또 중국에서 오는 택배를 받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유증상을 보이는 사람들이라면은 키우는 애완동물에게도 감염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고민도 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런 설들이 참 많아요. 네. 그 뭐 다행히도 이런 우려는 좀 많이 안 하셔도 좋을 것 같으시고요. 네. 바이러스는 감염자의 세포 안에 살지 못하면 그 외부의 상기가 생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설령 그 택배 상자를 포장한 과정이나 김치 제조 과정에서 바이러스가 유입됐더라고 해도 네. 중국에서 제조하거나 운송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랜 시간이 필요할 것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바이러스가 생존해서 우리나라까지 도착하는 경우 가능성 극히 낮습니다. 반려동물 그 전파 가능성 부분은 추가적인 물론 연구가 좀 필요하긴 할 건데요. 예. 이론적으로 좀 보자면 동물마다 사실 호흡기에 존재하는 바이러스 수용체가 다릅니다. 동물마다 다르군요. 네네네. 때문에 사람의 감염을 일으킨다고 하여도 예. 반려동물의 감염을 일으킬 확률은 높지 않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세균의 생명이 어느 정도 걸리나요? 바이러스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세포 안에 살지 않은 경우 사멸하게 되고요. 건조한 무생물 표면에서 그 약 3일까지도 살아 있을 수가 3일 있다고 정도까지. 네, 합니다. 하지만 뭐 그 열과 소독약제 약하다는 특성이 있어서 적절하게 소독을 잘 한다고 하면 뭐 크게 우려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네. 따로 좋아하는 환경이 있습니까? 이런 세균들도. 네. 아무래도 그 우리 몸을 가장 좋아하죠. 네. 그렇군요. 그럼 현재 상태에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라면 어떤 걸까요? 네, 지금 현재 그 중국의 확진자 규모가 1만 명을 넘어서 그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1월 30일에는 WHO에서 국제 공중보건 위기 상황을 선포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중국과 가까워서 여행자 이동이 다른 어떤 나라보다 많은데요. 예. 문제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인구 밀도가 높은 국가에 해당이 그렇죠. 되죠. 다행히 현재까지 보건당국이 선방하고 있긴 하지만 감시 대상자의 숫자가 우리가 가진 역량을 초과할 경우에 방역망이 뚫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국가에 수용 가능한 격리 병상이 포화된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지금 겨울이라서 더 위험하고요. 기온이 올라가면 수그러든다는 말도 하는데 이 부분은 어떨까요? 사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조금 예상은 하고 있긴 한데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그 신종 바이러스이기 때문에 그 예측은 정확하게 할 수는 없고요. 네. 조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일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마스크를 써라 여러 가지 이제 위생 상황에 대한 수칙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옷이나 물건 같은 거는 세균이 있을 수 있어서 입었던 옷도 베란다에 두거나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도움이 될까요? 아무래도 그 외부에 갔다 오고 나서는 그런 그 옷이나 아니면 그 기타 주변 물건을 아무데나 그 벗어두지 마시고 네. 밖에 잠시 두는 것도 조금 도움은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마스크는 어떤 걸 쓰면 도움이 될까요? 현재 그 말씀드렸듯이 이게 그 바이러스가 비말로 전파가 되는 것이거든요. 침방울이죠. 네, 원칙은 비말로 전파가 되어서 그 원칙적으로는 저희가 그 시중에 팔고 있는 그 뭐 수술용 마스크 혹은 덴탈 마스크 정도로 충분하다고 되어 있는데 네. 그런데 그 저희가 보통 요즘에 KF94나 아니면 N95 마스크를 많이 좀 사람들이 찾지 않습니까? 네. 그 같은 경우 좀 더 미세한 입자를 그 저희가 걸러주고는 있어요. 그래서 뭐 사실 둘 다 이론상은 무방합니다만 네. 사실 조금 더 그 완벽하게 차단을 하기 위해서는 N95나 KF94를 그 쓰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하긴 하십니다. 예. 근데 답답해서 이렇게 뺐다 벗었다 또 이런 분들을 썼다 벗었다 하시는 분들 계신데 네, 맞습니다. 예, 꾸준히 네. 끼는 게 중요하겠죠. 네, 맞습니다. 특히 그 사람들이 그 많은 공공 장소에 가실 때 꼭 마스크를 좀 착용을 해 주시고요. 만약에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N95나 KF94가 많이 좀 답답해서 실제적으로 계속 장기간 좀 유지하기가 힘든 네. 부분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분들은 이게 서지컬 마스크
그러니까 수술용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가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게 아니고 효과가 분명히 있으니까 네. 그런 너무 불편하시다면 수술용 마스크나 덴탈 마스크라도 반드시 좀 착용을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근데 마스크는 사실 일회용인데 어떤 분들은 불편하셔서 면 마스크 쓰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네. 면으로 된 마스크 같은 경우는 세탁해서 쓰라는 말도 하는데 이거는 괜찮을까요? 사실은 면 마스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입증된 바가 없고요. 네. 아무래도 이게 장벽을 친다는 의미에서는 예. 아무래도 없는 것보다는 확실히 좋기는 한데 저희가 따로 이거에 대해서는 좀 착용하는 것이 좋겠다, 어떻겠다 공고는 하고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과할 정도의 조심성은 필요하지만 지나친 불안감은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감염내과 전문의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나 국민이 노력하는 부분이 있다면 좀 조언을 해주세요. 네, 비록 정부에서 후베이성을 방문하거나 체류한 모든 외국인에 대한 입국 금지 조치를 내렸지만 후베이성 외의 중국 지역에서 발생한 사례가 지금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때문에 이보다 더 적절한 조치를 이제 고려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 국민들은 위험 지역에 방문하는 것은 물론 자제해야 합니다. 또한 또 과장되거나 왜곡된 정보로 인하여 부적절하게 초래되는 사회적 공포는 일선 의료기관이나 방역 당국의 신속한 대응과 위기 극복을 위한 협력과 노력을 힘들게 만들거든요. 네. 때문에 방역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의료계와 방역 당국에 대한 전 국민의 신뢰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입니다. 발열을 체크하라는 얘기를 하는데 발열의 기준도 좀 알려주세요. 저희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발열 37.5도. 37.5도. 네,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있습니다. 네. 독감은 일반적으로 고열인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미열도 이렇게 해당이 되나 봐요. 저희가 좀 아무래도 이게 새로운 바이러스고 전파가 되는 것을 막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다 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발열의 기준을 좀 보수적으로 설정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주로 어떤 증상을 그럼 보이는 거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주로 감기 증상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십니다. 감기 증상과. 네네. 그러니까 열나면서 춥고 그리고 온몸이 욱신욱신거리고 네. 그리고 호흡기 증상 아까 말씀드렸던 기침, 가래 그리고 호흡 곤란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감기와 비슷하기 때문에 좀 감기를 오해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다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건가요? 특히 노출력이 중요하고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로서는 중국 방문력이나 아니면 확진자와 밀접하게 접촉된 그런 병력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있으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발열 혹은 호흡기 증상이 있을 경우에는 좀 강력하게 의심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자가격리를 하라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자가격리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아무래도 사람들하고 저희가 노출이 이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네. 무증상일 때도 전파가 가능하다고 말씀을 네. 무증상일 때도 드렸지 않습니까? 전파가 되죠. 때문에 이렇게 충분한 기간이 지나 중간에 발현이 되기 전까지 네. 우리가 다른 사람들한테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네. 바이러스 퍼뜨리지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하지 않게 막는 것이 중요한데요. 네. 근데 실제적으로 아마 아시다시피 모든 사람을 격리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되지가 않아요. 그렇죠. 때문에 저희가 자가 격리를 하라고 합니다. 예. 댁에서 좀 다른 사람과 가급적 마주치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증상이 혹시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 보시고 네. 증상이 일어난다고 하면 그러면 이제 보건당국에 연락을 하고 아니라면 다시 일상생활을 복귀하는 그런 예. 과정이 자가 격리입니다. 자가격리는 그럼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하는 건가요? 이것도 저희가 지금 14일을 기준으로 잡고 14일, 있어서요. 2주 정도요? 네, 2주입니다. 예. 네. 근데 자가격리를 한다는 건 이제 일반적으로 외출을 안 하고 댁에만 계시는 건데 이게 집에만 있으라는 얘기인데 방에서 환기 같은 걸 좀 해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바이러스가 우리 세포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가 네. 없어요. 때문에 환기를 시켜도 공기를 타고 멀리 날아가서 오랫동안 생존하는 것은 아니고요. 예. 그래서 환기를 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네. 그럼 우리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거는 개인 위생을 좀 철저히 하는 거겠죠? 네, 네, 네. 개인 위생은 어떻게 우리가 좀 할 수 있는지 일단은 팁을 알려주세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이 저희가 아까
계속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사람이 많은 장소에 가시면 우리가 마스크를 그 철저하게 착용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결국에는 본인이 그 다른 그 유증상 환자에게서 바이러스를 옮지 않기 위함도 있지만 만약에 본인이 바이러스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네. 다른 분들한테 옮기지 않게 하는 그런 목적도 있으시죠. 네.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근데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저희가 기침이나 재채기를 할 때 꼭 그 옷소매로 입을 가리고 하는 그런 기침 예절이 필요하고요. 역시 네. 마찬가지 이유에서 그리고 그렇게 하더라도 손에 또 바이러스가 묻어 있을 수가 있어요. 네. 혹시나 유증상자를 마주치게 된다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그렇게 또 손에 묻은 바이러스가 그 코나 입을 닦을 때 그 과정에서 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러기 때문에 손위생을 그러니까 알코올젤이나 비누를 이용해서 손위생을 철저하게 하라고 그렇게 권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건강정보 예속운동 오늘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한양대학교 병원 감염내과 김봉용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